어둠이 짙게 깔린 숲은 스산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드러낸 채 밤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마치 유령의 속삭임처럼 으스스하게 들렸다. 12살 소년 김민주는 낡은 운동화가 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숲속 깊이 발걸음을 옮겼다. 민주는 유난히도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다. 그는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노는 대신 홀로 숲을 거닐며 알 수 없는 존재의 부름에 이끌리곤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함께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다녔다. 낡은 집, 그리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여인의 얼굴. 그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반복해 꾸던 꿈의 잔상이었다. 민주는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믿었다. 민주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가끔씩 정신이 혼미해질 때면 알 수 없는 옛 이야기를 중얼거리곤 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늘 숲속의 낡은 집과 사라진 사람들이 등장했다. 민주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저 노망든 노인의 헛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그의 꿈과 할머니의 이야기는 묘하게 겹쳐지며 잊혀진 퍼즐의 조각처럼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날도 민주는 숲속을 헤매다 길을 잃었다. 주위는 점점 어두워지고 숲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졌다. 민주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이끌림에 홀린 듯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때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희미하게 낡은 건물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버려진 집이었다. 집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담쟁이 덩굴과 잡초에 뒤덮여 있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지붕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집 전체에서는 음산하고 스산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민주는 마치 홀린 듯 낡은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철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오랜 침묵을 깨뜨렸다. 집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먼지와 거미줄이 모든 것을 뒤덮고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주는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끌림이 그를 지배했다. 거실로 들어선 순간 민주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거실 한가운데 낡은 소파 옆에는 하얀 물체가 놓여 있었다. 휴대폰 불빛을 가까이 비추자 그것은 사람의 유골이었다. 뼈는 이미 오래전에 살점이 다 썩어 없어진 듯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민준의 눈앞에는 차가운 현실이 펼쳐졌다. 유골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다. 민주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때 그의 눈에 유골 옆에 떨어져 있는 낡은 목걸이가 들어왔다. 목걸이에는 닳아버린 사진이 끼워져 있었는데 희미하게 한 여인의 얼굴이 보였다. 그 여인은 민준이 꿈속에서 보던 그 여인이었다. 민준은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이 그의 손에 닿자 알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민준의 발 밑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낡은 마룻바닥이 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서진 것이다. 그 순간 민준은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날아갔다. 칠흑 같은 어둠이 다시 그를 집어삼켰다. 민준은 겨우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때였다. 그의 눈앞에 환영이 나타났다. 희미하고 흐릿한 형체였지만
그것은 분명히 유골 옆에 놓여있던 목걸이 속 여인의 모습이었다. 여인은 슬픔에 잠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은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준은 여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간절함을 느꼈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숲을 벗어나 마을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민준은 할머니에게 울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을 잡으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 집은 저주받은 곳이야.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음 날 아침 민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낡은 집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북적였다. 경찰 과학수사대와 포렌식 팀이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모두들 그 집이 오랜 시간 동안 버려진 채로 있었지만 그 안에 사람의 유골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현장에는 한 여형사가 나타났다. 날카로운 눈매와 차분한 태도, 그리고 단호한 표정을 지닌 그녀는 이수진 형사였다. 수진은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의 베테랑 형사였다. 그녀는 뛰어난 직감과 날카로운 추리력으로 수많은 미제 사건들을 해결해왔다. 그녀는 특히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유독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린 시절, 수진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사가 되었다. 수진은 유골이 발견된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유골은 젊은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망 시기는 꽤 오래전인 것으로 보였다. 유골 옆에 떨어진 목걸이를 본 순간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목걸이 속 여인의 사진은 낡고 희미했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그 여인의 얼굴이 자신의 어린 시절 꿈속에 나타났던 한 여인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수진은 민준을 만났다. 민준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불안해 보였다. 수진은 민준에게 침착하게 질문했다. 민준은 자신이 겪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고 유골 옆에서 발견한 목걸이와 꿈속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수진은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의아함을 느꼈다. 유골의 사진 속 여인과 민준의 꿈속 여인이 같다니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일까? 이 집은 20년 전에 갑자기 사라진 최 씨 일가의 집입니다. 마을 이장이 수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 가족은 아주 부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 가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두들 그 집이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곤 했죠. 수진은 이장의 말에 흥미를 느꼈다. 20년 전 사라진 가족, 그리고 낡은 집에서 발견된 유골.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했다. 수진은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유골 발견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 속에는 분명히 숨겨진 거대한 비밀이 있을 것이었다. 수진은 민준의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정신이 오락가락했지만 낡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또렷한 눈빛을 보였다. 그 집에는 악마가 살고 있어. 그 악마가 우리 순옥이를 데려갔어. 할머니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수진은 할머니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순옥이라는 이름, 그녀의 어머니 이름과 같았다. 수진은 자신의 어머니가 어릴 적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은 수진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수진은 유골의 신원 확인에 집중했다. 과학수사 결과. 유골은 20년 전 사라진 최 씨 일가의 막내딸 최은하의 것으로 밝혀졌다. 최은하는 당시 실칠세였다. 그녀의 죽음은 미스터리였다. 그녀는 어떻게 죽었으며 왜 그녀의 유골만이 이 집에 남아 있었을까? 수진은 최은하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은하가 다니던 학교, 친구들, 그리고 가족 관계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수진은 최은하의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최은하는 죽기 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협박을 받았으며 가족에게도 알 수 없는 위협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은하는 비밀스러운 일기장을 쓰고 있었다고 했다. 그 일기장이 이 모든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수진은 다시 낡은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집 안을 샅샅이 뒤졌다.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방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그때 민준이 유골이 발견된 방에서 낡은 마룻바닥 아래에 숨겨진 공간을 발견했다. 그 공간 안에는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잔뜩 쌓인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최은하의 일기장이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 속에는 최은하의 마지막 삶과 그녀가 겪었던 고통, 그리고 그녀를 위협했던 존재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일기장은 최 씨 일가가 사라진 이유와 최은하의 죽음 뒤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을 암시하고 있었다. 수진은 일기장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거대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수진은 이 사건을 해결해야만 했다. 그녀의 직감은 이 사건이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최은하의 낡은 일기장은 이수진 형사의 손에서 덜덜 떨렸다. 먼지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 페이지들 속에는 20년 전 사라진 최 씨 일가의 비극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일기장은 어린 은하가 느꼈던 불안감과 공포, 그리고 가족에게 닥쳐올 불길한 그림자에 대한 예감으로 가득했다. 은하는 일기장에 이상한 냄새, 아빠의 달라진 눈빛,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림자 등을 기록하며 자신을 옥죄어오는 미스터리한 위협을 암시했다. 수진은 일기장의 모든 페이지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은하의 필체는 때로는 조심스럽게, 때로는 다급하게 변해 있었다. 일기장의 후반부로 갈수록 은하는 가족에게 닥쳐올 재앙을 직감하는 듯한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녀는 특히 가면을 쓴 남자에 대한 언급을 자주 했다. 가면을 쓴 남자는 최 씨 일가를 위협하고 그들의 비밀을 노리는 존재로 묘사되었다. 수진은 그 가면을 쓴 남자가 이 모든 사건의 핵심 인물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민주는 유골과 목걸이를 발견한 이후로 더욱 생생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는 낡은 집을 배회하는 어린 은하의 시선을 느꼈다. 은하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숨을 헐떡였다. 민주는 꿈속에서 은하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공포, 슬픔, 그리고 절규. 민주는 그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은하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영적인 연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어깨에 작은 붉은 반점이 더욱 선명해지는 듯했다. 수진은 최 씨 일가의 실종 사건을 다시 들춰보기 시작했다. 20년 전, 최 씨 일가는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경찰은 단순 가출이나 도피로 결론 내렸지만 수진은 그들의 실종 뒤에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최 씨 일가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마을의 유지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진우가 있었다. 박진우는 최 씨 일가와 재산 문제로 얽혀 있었고, 최 씨 일가가 사라진 후 그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수진은 박진우가 이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수진은 박진우를 찾아갔다. 박진우는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탐욕과 냉정함으로 가득했다. 수진은 박진우에게 최 씨 일가의 실종 사건과 최은하의 유골에 대해 질문했다. 박진우는 능숙하게 질문을 회피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불안한 눈빛은 수진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형사님, 그 집은 저주받은 집입니다. 괜히 건드리면 화를 입을 겁니다. 박진우는 비웃으며 수진에게 경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박진우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사를 계속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다시 만나 최 씨 일가에 대해 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최 씨 일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며 두려워했다. 하지만 한 늙은 할머니가 수진에게 귀띔해 주었다. 최 씨 집에는 오래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 그 보물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고 결국 저주받았다고 하더군. 수진은 보물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다. 보물과 저주, 그리고 유골. 이 모든 것이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느껴졌다. 수진은 보물이 단순한 금은보화가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것은 최 씨 일가의 몰락과 관련이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것일 것이었다. 한편 민주는 낡은 집으로 다시 향했다. 그는 유골이 발견된 방에서 은하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그는 유골 옆에 떨어진 목걸이를 꽉 쥐었다. 그때 그의 눈에 낡은 벽에 새겨진 희미한 그림이 들어왔다. 그림은 숲속에 숨겨진 비밀 장소를 가리키는 듯했다. 민주는 그 그림이 은하가 남긴 단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는 그림을 따라 숲속으로 향했다. 숲속 깊숙한 곳에는 낡은 우물이 있었다. 우물은 오랜 시간 동안 버려진 듯 이끼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민주는 우물 안을 살폈다. 우물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우물 안으로 손을 뻗었다. 그의 손에 닿은 것은 낡은 나무 상자였다. 민주는 상자를 꺼내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종이들과 함께 은하의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이 일기장은 첫 번째 일기장보다 훨씬 더 많은 비밀을 담고 있는 듯했다. 민주는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 속에는 은하가 직접 그린 그림들과 함께 최 씨 일가가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벌였던 끔찍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은하는 일기장에 보물이 단순한 금은보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 보물은 사실 최 씨 일가의 선조들이 감춰둔 비밀 문서였다. 이 문서에는 과거 마을의 권력자들이 저지른 추악한 비리들과 살인 사건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최 씨 일가는 이 비밀 문서를 이용하여 마을의 권력을 장악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것이다. 은하는 가족의 탐욕과 비정함에 고통스러워하며 이 모든 것을 멈추려 했다. 민주는 일기장을 읽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최 씨 일가는 겉으로는 부유하고 존경받는 가문이었지만 그 속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면을 쓴 남자는 바로 박진우였다.
박진우는 최 씨 일가와 함께 비밀 문서를 찾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을 배신하고 문서를 독점하려 했던 것이다. 은하는 박진우의 악행을 알고 그를 막으려 했지만 결국 그에게 살해당했던 것이었다. 민준은 일기장을 들고 수진에게 향했다. 수진은 민준이 가져온 일기장을 읽고 경악했다. 일기장 속 내용은 그녀의 직감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박진우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의 죽음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20년 전부터 이어진 거대한 음모입니다.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은 민준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알게 되었다. 민준은 은하의 기억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수진은 민준에게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은하의 마지막 기억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은하의 마지막 기억 속에는 박진우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준은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다. 그는 은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박진우의 악행을 밝혀내야 했다. 민준은 다시 낡은 집으로 향했다. 그는 유골이 발견된 방에서 눈을 감고 은하의 기억에 집중했다. 그의 눈앞에 은하의 마지막 순간이 펼쳐졌다. 은하는 박진우에게 쫓기고 있었다. 박진우는 가면을 쓴 채 은하를 위협했다. 은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박진우에게 붙잡혔다. 박진우는 은하에게 비밀 문서의 위치를 추궁했고 은하가 거부하자 그녀를 살해했다. 그리고 그는 은하의 시신을 낡은 집에 숨기고 최 씨 일가의 흔적을 모두 지웠던 것이다. 민준은 은하의 마지막 기억 속에서 박진우가 비밀 문서를 숨긴 장소를 보았다. 그것은 바로 낡은 집의 지하 창고였다. 민준은 기억 속에서 본 장소를 수진에게 알렸다. 수진은 즉시 낡은 집의 지하 창고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창고 안은 먼지와 쓰레기로 가득했지만 수진은 끈질기게 수색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낡은 벽돌벽이 들어왔다. 벽돌벽 뒤에는 숨겨진 공간이 있었다. 그 공간 안에는 낡은 철제 금고가 놓여 있었다. 금고 안에는 최 씨 일가의 비밀 문서와 함께 박진우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증거들을 확보하고 박진우를 체포하기 위해 움직였다. 하지만 박진우는 이미 수진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며 수진과 민준을 제거하려 했다. 박진우는 자신의 수하들을 시켜 수진과 민준을 납치하려 했다. 민준의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숲속에 버려진 집에 대해 경고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거대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은하의 일기장과 민준의 영적인 시선이 밝혀낸 진실은 이수진 형사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20년 전의 실종 사건 뒤에 감춰진 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닌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진 끔찍한 살인이었다. 박진우라는 이름이 이제 단순한 용의자가 아닌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선 가면을 쓴 남자로 그 실체를 드러냈다. 하지만 박진우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상대였다. 그는 마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의 손아귀 위에는 수많은 어둠의 그림자들이 숨어 있었다. 수진은 민준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다. 민준의 특별한 능력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자신의 옆에 두기로 했다. 민준의 할머니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민준이 수진과 함께라면 안전할 것이라는 알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수진은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박진우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진우의 사무실을 급습하여 최 씨 일가의 땅 매매 관련 서류들을 확보했다.
서류에는 박진우가 최 씨 일가의 땅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수지는 이 서류들이 박진우의 탐욕과 최 씨 일가의 몰락 사이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진우는 수진의 예상보다 훨씬 교활하고 냉정했다. 그는 수진의 움직임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수진과 민준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수진의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그녀를 압박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마을에서는 수진이 외지인으로서 마을의 평화를 해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박진우의 압력에 굴복하여 수진에게 등을 돌렸다. 하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녀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지 못했던 한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는 은하의 일기장을 계속해서 읽었다. 일기장 속에는 은하가 느꼈던 고통과 외로움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은하는 자신이 가족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진우에게 협박당하고 결국 살해당했다. 민주는 은하의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은하의 영혼이 여전히 낡은 집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고 그녀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박진우의 죄를 완전히 밝혀내야 한다고 믿었다. 민준의 영적인 시선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이제 은하의 기억뿐만 아니라 낡은 집에서 죽어간 다른 영혼들의 흔적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낡은 집의 벽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그림자들을 보았다. 그 그림자들은 최 씨 일가의 다른 가족들이었다. 그들도 박진우에게 살해당했던 것이었다. 민주는 그들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주는 낡은 집의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곳은 어둡고 습했으며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주는 벽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앞에 최 씨 일가의 마지막 순간이 펼쳐졌다. 박진우는 가면을 쓴 채 최 씨 일가를 가두고 비밀 문서의 위치를 추궁했다. 최 씨 일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박진우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했다. 박진우는 그들의 시신을 지하실에 묻고 그들의 흔적을 모두 지웠던 것이다. 민주는 최 씨 일가의 죽음을 목격하며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그때 지하실 한쪽 구석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물체가 민준의 눈에 들어왔다. 민준은 그곳으로 다가갔다. 그것은 낡은 나무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최 씨 일가의 마지막 유언과 함께 박진우의 죄를 증명할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바로 박진우가 최 씨 일가를 살해하는 장면이 담긴 낡은 녹음기였다. 최 씨 일가는 자신들의 죽음을 예감하고 녹음기를 숨겨두었던 것이다. 민주는 녹음기를 들고 수진에게 향했다. 수진은 녹음기 속 박진우의 목소리를 듣고 경악했다. 녹음기에는 박진우가 최 씨 일가를 협박하고 살해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박진우의 가면 뒤에 숨겨진 잔혹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 녹음기는 박진우의 죄를 입증할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다. 수진은 즉시 박진우를 긴급 체포했다. 박진우는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발뺌했지만 녹음기 속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결국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이 최 씨 일가를 살해하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했으며 최은하의 유고를 낡은 집에 숨겼다고 자백했다. 박진우는 또한 자신이 20년 동안 낡은 집을 주시하며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조작해왔다고 말했다.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 죽음과 이 사건의 연관성을 직감했다. 그녀는 박진우가 자신의 부모님 죽음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박진우에게 자신의 부모님 죽음에 대해 물었다. 박진우는 수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때 수진의 눈에 박진우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가 들어왔다. 목걸이에는 닳아버린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은 수진의 어린 시절 꿈속에 나타났던 여인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민준이 낡은 집에서 발견한 목걸이 속 여인과도 닮아 있었다. 수진은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수진은 박진우에게 목걸이 속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다. 박진우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목걸이 속 여인은 바로 수진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최 씨 일가와 함께 박진우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박진우의 만행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박진우에게 살해당했고 그녀의 죽음은 교통사고로 위장되었던 것이다. 수진의 부모님은 모두 박진우에게 살해당했던 것이었다. 수진은 박진우의 말에 충격과 분노의 채를 떨었다.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던 부모님의 죽음 뒤에 이런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니. 민준은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준의 어깨에 있는 붉은 반점이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그의 눈앞에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수진의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마치 민준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듯했다. 수진은 민준의 따뜻한 손길에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복수심에 사로잡혔지만 민준의 존재는 그녀에게 진정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박진우는 모든 죄를 자백했고 그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낡은 집은 더 이상 음산한 기운을 풍기지 않았다. 최 씨 일가와 은하, 그리고 수진의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평화롭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흑룡 광산 사건의 진실을 알고 박진우의 만행에 분노했다. 그들은 수진과 민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자신의 특별한 능력, 그리고 붉은 반점. 그는 자신이 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민준은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다. 수진은 민준의 마음을 헤아렸다. 그녀는 민준의 친부모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민준이 발견한 목걸이 속 여인과 자신의 어머니가 닮아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혹시 두 여인이 자매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수진은 자신의 어머니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을 찾아냈다. 사진 속 그녀의 어머니의 어깨에도 민준과 똑같은 붉은 반점이 있었다. 수진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와 민준의 어머니가 자매 관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죽기 전 민준이 낡은 집에서 발견한 목걸이 속 여인과 함께 최 씨 일가의 비밀과 흑룡 광산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수진은 자신의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히 박진우의 범죄가 아니라 흑룡 광산이라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민준과 수진은 이제 단순히 살인사건을 해결한 형사와 목격자를 넘어섰다. 그들은 가족의 비극적인 비밀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들은 과연 자신들의 잃어버린 뿌리를 찾고 흑룡광산의 모든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 박진우의 죄가 만천에 드러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면서 이수진 형사의 오랜 한은 비로소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미스터리, 즉 자신과 민준의 몸에 새겨진 붉은 반점, 그리고 두 어머니 사이의 묘한 연결고리가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다. 수지는 자신의 부모님 죽음이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음을 직감했고 그 배후에 흑룡광산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깨달았다. 민준의 할머니가 그 악마가 우리 순옥이를 데려갔어 라고 중얼거렸던 말들이 이제는 섬뜩한 예언처럼 다가왔다. 수지는 민준의 할머니를 찾아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는 치매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못했지만 흑룡광산, 비밀, 위험이라는 단어들을 반복하며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드러냈다. 할머니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상처를 간직해온 듯 슬픔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할머니의 기억 속에 흑룡광산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준의 영적인 시선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이제 단순히 죽은 자의 기억을 보는 것을 넘어 과거의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잔상들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흑룡광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강렬한 끌림을 느꼈다. 그의 어깨에 있는 붉은 반점은 흑룡광산의 존재를 암시하는 듯 뜨겁게 타올랐다. 수지는 흑룡광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흑룡광산은 20년 전 갑작스럽게 폐쇄된 곳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수익성 악화가 이유였지만 수지는 그 뒤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흑룡광산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흑룡광산의 전 연구원이었던 김선우 박사의 이름을 발견했다. 김선우 박사는 흑룡광산 폐쇄 직전 갑자기 자취를 감춘 인물이었다. 그는 유전공학 분야의 권위자였으며 흑룡광산에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수지는 김선우 박사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과거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냈고 마침내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김선우 박사를 찾아냈다. 김선우 박사는 수진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살아온 듯 수척해 보였다. 수진은 김선우 박사에게 흑룡광산 사건과 자신의 부모님, 그리고 민준의 어머니에 대해 질문했다. 김선우 박사는 처음에는 침묵했지만 수진의 끈질긴 설득과 민준의 존재에 흔들리는 듯했다. 그는 민준의 어깨에 있는 붉은 반점을 보고 경악했다. 그 반점은 키메라 증후군의 흔적입니다. 흑룡광산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키메라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죠. 김선우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선우 박사는 흑룡광산에서 진행했던 끔찍한 비밀 프로젝트에 대해 털어놓았다. 흑룡광산은 돈벌이를 위해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초능력자를 만들려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키메라 증후군은 그 실험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유전병이었다. 민준과 수진의 어머니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었으며 이 병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흑룡광산의 방해로 연구가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당신의 어머니와 민준의 어머니는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흑룡광산의 잔혹한 실험에 반대했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흑룡광산의 회장 박태성, 박진우의 아버지, 이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박진우를 시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한 것입니다. 김선우 박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수지는 김선우 박사의 말에 충격과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단순히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흑룡 광산의 비밀을 은폐하기 위한 희생양이었다니. 그리고 민준의 어머니 역시 같은 이유로 살해당했다니. 그녀의 마음속에는 흑룡 광산과 박태성 회장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민준은 김선우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어머니가 흑룡 광산의 연구원이었고 끔찍한 실험과 관련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의 병이 그 실험의 부작용이었다니. 민준의 어깨에 있는 붉은 반점이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능력은 흑룡 광산의 실험으로 인해 생긴 것이었다. 김선우 박사는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진과 민준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흑룡 광산의 내부망에 침투하여 비밀 자료를 빼내고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키메라 증후군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연구에 매진했다. 수진은 김선우 박사와 함께 흑룡 광산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진우가 단순히 최 씨 일가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박태성 회장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어머니와 민준의 어머니까지 살해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녀는 흑룡 광산의 모든 악행을 밝혀내고 희생된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했다. 그들은 흑룡 광산이 폐쇄된 이후에도 여전히 비밀스러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태성 회장은 흑룡 광산의 지하의 비밀 연구실을 만들어 프로젝트 키메라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키메라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을 모아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민준의 꿈속에 나타났던 기형적인 그림자들과 일치했다. 수진과 김선우 박사는 흑룡 광산의 비밀 연구실 위치를 알아냈다. 그곳은 낡은 광산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고 삼엄한 경비가 둘러싸고 있었다. 수진은 민준의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이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고 할머니는 슬픔과 분노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수진과 민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들은 흑룡 광산의 비밀 연구실로 향했다. 그들은 명호의 경호원들을 피해 광산 안으로 침투할 방법을 찾았다. 민준의 영적인 시선은 그들을 도왔다. 그는 경호원들의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고 위험한 장소들을 피할 수 있었다. 수진은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경호원들을 제압하며 전진했다. 광산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들은 불빛을 따라 광산 깊숙이 들어섰다. 광산 내부에는 낡은 철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기계음과 함께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은 철문 중 하나를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바로 흑룡 광산의 비밀 연구실이었다. 연구실 안에는 수많은 유리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유리관 안에는 기형적으로 변형된 인간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알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수진과 민준은 끔찍한 장면에 경악했다.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 키메라의 결과였다. 그때 연구실 내부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태성 회장이었다. 그는 경호원들과 함께 연구실 안으로 들어섰다. 박태성 회장은 유리관 속 인간들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이것들이 바로 인류의 미래다. 나는 이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수진은 박태성 회장의 말에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녀는 박태성 회장의 모든 악행을 밝혀내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끔찍한 장면들을 촬영했다. 그때 수진의 움직임을 눈치챈 경호원들이 수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수진은 경호원들을 피해 도망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경호원들은 수진을 붙잡고 박태성 회장에게 끌고 갔다. 이게 누구인가? 이수진 형사, 감히 나의 비밀을 캐려 하다니. 박태성 회장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다. 수진은 박태성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낱낱이 밝힐 것이다. 당신은 우리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박태성 회장은 수진의 말에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그 여자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그리고 너희 같은 쓸모없는 것들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박태성 회장은 수진의 뺨을 후려쳤다. 민주는 박태성 회장의 말에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수진을 보호하기 위해 박태성 회장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의 어깨에 있는 붉은 반점이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그의 눈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바로 그의 숨겨진 능력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능력으로 박태성 회장의 경호원들을 제압하려 했다.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경호원들의 시야를 가렸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수진은 민준의 능력에 놀랐지만 그 틈을 타 박태성 회장에게서 벗어났다. 그녀는 김선우 박사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모든 사실을 제보하라고 지시했다. 김선우 박사는 이미 경찰에 연락하여 흑룡광산의 모든 비밀을 알렸고 경찰 특공대는 이미 광산으로 출동하고 있었다. 박태성 회장은 민준의 능력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렸다. 그는 수진과 민준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에게 수진과 민준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수진과 민준은 박태성 회장의 수하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 특공대가 도착한 것이다. 박태성 회장은 경찰 특공대의 출동에 당황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흑룡광산의 비밀 연구실을 폭파하여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수진과 민준을 함께 죽이려 했다. 그는 폭탄 스위치를 눌렀다. 거대한 폭발음이 광산 전체를 뒤흔들었다. 연구실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바닥은 갈라졌다. 수진은 민준을 끌어안고 폭발을 피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불길을 뚫고 탈출하려 했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 흑룡광산 지하 깊숙한 곳. 박태성 회장의 광기 어린 폭발은 거대한 비명을 지르며 연구실을 집어삼켰다. 불길과 연기가 사방을 뒤덮었고 무너져 내리는 잔해들은 지옥의 풍경을 연상시켰다. 이수진 형사는 온몸으로 민준을 감싸 안은 채 필사적으로 폭발의 충격파를 견뎌냈다. 뜨거운 불꽃이 그녀의 피부를 스쳤고 날카로운 파편들이 등 뒤에 박혔지만 그녀는 민준을 보호하려는 일념 하나로 버텨냈다. 민준의 어깨에 있는 붉은 반점이 더욱 격렬하게 빛나며 주변의 열기를 흡수하는 듯 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어막처럼 느껴졌다. 폭발의 굉음이 잦아들자 연구실은 거대한 폐허로 변해 있었다. 온통 잿더미와 무너진 철골 구조물들 뿐이었다. 숨쉬기조차 힘든 연기 속에서 수진은 민준을 부축하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민준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 또한 충격에 빠진 듯 창백한 얼굴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힘이
깃들어 있었다. 괜찮아? 민주나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어깨에 있는 붉은 반점은 여전히 뜨겁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느꼈다. 흑룡 광산의 실험은 그에게 키메라 증후군이라는 고통스러운 유전병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잠재되어 있던 특별한 능력을 각성시킨 것이었다. 그의 영적인 시선은 이제 단순히 죽은 자의 기억을 보는 것을 넘어 주변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심지어는 작은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너진 잔해들 사이를 헤치며 탈출구를 찾았다. 연구실의 유일한 출입구는 이미 거대한 바위와 철골 구조물에 의해 완전히 막혀 있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과 질식할 듯한 연기로 가득했다. 수지는 절망했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주변의 잔해들을 움직여 탈출구를 만들려고 시도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온몸은 격렬하게 떨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복수를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발소리에 수지는 즉시 몸을 숨겼다. 누군가 오고 있어. 수지는 민준에게 속삭였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경호원들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그들은 폭발 속에서도 살아남은 박태성 회장의 잔당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연기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총을 든 손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박태성 회장의 마지막 명령을 따르기 위해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살아남은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경호원들은 민준과 수진이 숨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주변의 잔해들을 움직여 경호원들의 시야를 가렸다. 경호원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주위를 살폈다. 그 틈을 타 수지는 기습적으로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그녀는 몸의 통증을 잊은 채 오직 민준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싸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형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경호원들을 제압했지만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탈출이라는 거대한 난관이 남아있었다. 흑룡광산은 박태성 회장의 마지막 발악으로 인해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때 민준의 눈에 낡은 벽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 통로가 들어왔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지만 외부로 연결되는 듯했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통로를 막고 있던 잔해들을 치웠다. 이쪽이야 빨리. 민준이 수진에게 소리쳤다. 수진은 민준을 부축하며 통로 안으로 들어섰다. 통로 안은 질식할 듯한 연기와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들은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통로 끝에는 낡은 철문이 있었다.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그곳은 흑룡광산에 버려진 늪지대였다. 늪지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들은 생존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들의 안도감도 잠시 늪지대 깊은 곳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꿈틀거렸다. 그것은 바로 늪지대의 수호자였다. 늪지대의 수호자는 이전보다 훨씬 크고 강력해져 있었다. 검은 물결은 꿈틀거렸고 그 안에서 섬뜩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마치 바이러스에 대한 늪지대의 분노를 표출하는 듯했다. 늪지대 수호자의 눈은 붉게 빛났고 그 시선은 민준과 수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수진은 민준을 보호하려 했지만 늪지대 수호자의 거대한 몸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민준의 어깨에 있는 붉은 반점이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그의 눈앞에 희미한 환영이 나타났다. 그것은 늪지대 수호자의 기억이었다. 늪지대 수호자는 흑룡 광산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 고통받아온 존재였다. 흑룡 광산은 유독성 폐기물을 늪지대에 버려 생태계를 파괴했고, 늪지대 수호자는 그로 인해 고통받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늪지대 수호자는 동시에 늪지대를 지키는 수호자였다. 그것은 민준의 어머니와 수진의 어머니가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밀, 즉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의 해독제가 늪지대 수호자의 몸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민준은 늪지대 수호자가 자신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제거하려는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늪지대 수호자에게 손을 뻗었다. 늪지대 수호자는 민준의 손을 감쌌고, 민준은 늪지대 수호자의 기억을 통해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의 해독제가 늪지대 수호자의 심장부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준의 어머니와 수진의 어머니는 자신들의 죽음을 예감하고 마지막 희망을 늪지대 수호자의 몸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때 김선우 의사가 늪지대에 도착했다. 그는 경찰과 군 당국에 모든 사실을 알렸고, 그들은 흑룡 광산의 폭발 소리를 듣고 늪지대로 출동한 것이었다. 김선우 의사는 민준과 수진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는 늪지대 수호자의 변화를 보고 놀랐지만 민준의 설명을 듣고 상황을 이해했다. 민준 씨 늪지대 수호자의 몸속에 해독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꺼내려면 수호자의 생명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김선우 의사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민준은 김선우 의사의 말에 망설였다. 늪지대 수호자의 생명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니. 그것은 늪지대 수호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는 이미 흑룡 광산의 폭발과 함께 늪지대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 바이러스가 늪지대에 퍼지면 화성시 전체가 죽음의 땅으로 변할 것이었다. 민준은 늪지대 수호자의 심장부에 손을 얹었다. 그의 어깨에 있는 붉은 반점이 더욱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민준의 몸에서 푸른빛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늪지대 수호자의 몸속으로 흡수되었다. 늪지대 수호자의 몸은 점차 작아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수정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의 해독제였다. 민준은 수정을 손에 쥐었다. 그의 몸은 알 수 없는 힘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바이러스 해독제를 김선우 의사에게 건넸다. 김선우 의사는 즉시 해독제를 이용하여 백신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늪지대 곳곳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를 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늪지대 깊은 곳에서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려왔다. 박태성 회장이었다. 그는 살아남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로 가득했다. 그는 손에 거대한 폭탄을 들고 있었다. 그는 해독제를 파괴하고 모든 것을 끝내려 했다. 내 놈들이 감히 나의 계획을 망치려 하다니. 내가 죽더라도 이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박태성 회장이 소리쳤다. 그는 폭탄을 터뜨리려는 듯 스위치를 눌렀다. 그 순간 민준이 박태성 회장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몸에서는 푸른빛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으로 박태성 회장의 움직임을 멈추려 했다. 하지만 박태성 회장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폭탄을 바닥에 던졌다. 쾅! 거대한 폭발음이 늪지대를 뒤흔들었다. 폭발의 충격파는 민준과 수진, 김선우 의사를 덮쳤다. 늪지대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유독성 폐기물이 사방으로 흩뿌려졌다. 민준은
자신의 몸으로 수진과 김선우 의사를 보호했다. 그의 몸은 불꽃에 휩싸였고 그는 고통에 신음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 에너지는 더욱 강력해졌다. 그는 폭발의 충격파를 흡수하고 그것을 자신의 에너지로 변환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몸은 빛으로 둘러싸였고 그의 눈은 푸른색으로 빛났다. 그는 진정한 키메라로 각성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희귀 유전병으로 고통받는 나약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구할 영웅이었다. 민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은 흑룡광산의 늪지대를 밝게 비추었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강렬한 의지로 불타올랐고 그의 몸에서는 알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민준은 자신을 희생하여 수진과 김선우 의사를 보호했고 박태성 회장의 마지막 발악으로부터 늪지대를 지켜냈다. 박태성 회장은 민준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경악했지만 광기 어린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에 남은 마지막 폭탄을 터뜨리려 했다. 그 순간 늪지대의 수호자가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냈다. 늪지대 수호자는 이전보다 훨씬 크고 거대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검은 물결은 꿈틀거렸고 그 안에서 섬뜩하면서도 웅장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늪지대 수호자는 박태성 회장을 향해 거대한 촉수를 뻗었다. 촉수는 박태성 회장의 몸을 감쌌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늪지대 수호자에게 끌려갔다. 늪지대 수호자는 박태성 회장을 늪 속으로 끌고 들어갔고 이내 늪지대는 다시 고요해졌다. 박태성 회장은 자신의 탐욕과 광기 속에서 결국 늪지대 깊은 곳으로 사라진 것이다. 민준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폭발의 여파로 흩뿌려진 유독성 폐기물들을 정화하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은 유독성 폐기물들을 감쌌고 폐기물들은 순식간에 깨끗한 물과 흙으로 변했다. 늪지대는 점차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오염된 물은 맑아지고 죽어가던 식물들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늪지대는 다시 평화로운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김선우 의사는 민준의 능력에 경악했지만 곧바로 그의 능력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민준의 유전자 정보와 늪지대 수호자에게서 얻은 해독제를 바탕으로 키메라 증후군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백신은 키메라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김선우 의사는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고 진정한 의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수진 형사는 박태성 회장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낱낱이 폭로했다. 그녀는 민준의 도움으로 확보한 증거들과 김선우 의사의 증언, 그리고 흑룡광산 연구실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흑룡광산 사건의 모든 진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녀의 용감한 행동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흑룡광산이 돈벌이를 위해 인간을 대상으로 끔찍한 생체 실험을 자행하고 키메라 증후군이라는 희귀 유전병을 유발시켰으며 심지어 최종 키메라 바이러스로 인류 전체를 위협하려 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국민들은 흑룡광산과 박태성 회장의 만행에 분노하며 전국적으로 규탄 시위와 불매 운동을 벌였다. 박태성 회장의 잔당들과 흑룡광산의 모든 임원들은 체포되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박태성 회장의 아들인 박진우 또한 과거 최 씨 일가 살해 및 이수진 형사의 부모님 살해 혐의로 다시 한번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밝혀졌고 그는 역사상 가장 잔혹한 범죄자로 기록되었다. 흑룡광산은 완전히 폐쇄되었고 늪지대는 영구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환경 정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민주는 병실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몸은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듯 지쳐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꿈속에서 자신의 어머니 순옥을 보았다. 어머니는 민준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다. 너는 이제 세상의 빛이 될 거야. 민주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위로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수지는 민준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눈빛은 민준을 향한 애정과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가족을 찾아주었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고 생각했다. 수지는 민준의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민준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또렷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었다. 민준은 점차 회복되었다. 그의 몸은 완전히 건강해졌고 그의 능력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선우 의사와 함께 키메라 증후군 환자들을 돕고 유전병 연구를 지원하는 데 힘썼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연을 정화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데 헌신했다. 민주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바꾸는 영웅이 되었다. 이현우 기자는 흑룡 광산 사건에 대한 심층 보도를 통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그의 기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현우 기자는 진실을 향한 그의 열정으로 인해 언론인으로서 최고의 연계를 얻게 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민준과 수지는 함께 흑룡 광산의 늪지대를 찾았다. 늪지대는 완벽하게 정화되어 있었다. 맑은 물이 흐르고 푸른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다. 늪지대 한가운데에는 늪지대 수호자를 기리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기념비에는 영원히 기억될 수호자. 그는 진실을 위해 싸웠고 생명을 지켰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기념비 옆에는 민준의 어머니 순옥과 수진의 부모님, 그리고 최 씨 일가와 최은하를 기리는 작은 비석들도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것이었다. 민준은 기념비 앞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늪지대 수호자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렸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늪지대 수호자 덕분이었다. 수지는 기념비에 손을 얹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늪지대 수호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민주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들의 삶은 늪지대 수호자의 숭고한 희생과 함께 진정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그는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잊지 않았다. 그는 때때로 늪지대를 찾아 늪지대 수호자의 흔적을 느끼곤 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데 헌신했다. 민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수진 누나가 있었고 할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늪지대 수호자와 어머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수진은 형사로서 계속해서 정의를 위해 싸웠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늪지대 수호자 재단을 설립하여 늪지대를 보호하고
늪지대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힘썼다. 수진은 이제 더 이상 차갑고 냉정한 형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로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민준의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평화로운 여생을 보냈다. 그녀는 이제 민준과 수진, 그리고 늪지대 수호자 이야기의 산증인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흑룡 광산 사건의 비극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켰다. 할머니는 민준과 수진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시간이 흘러 늪지대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곳은 이제 아름다운 자연의 보고이자 생명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늪지대를 찾아와 평화를 느끼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늪지대 수호자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고, 민준과 수진의 이야기는 세상의 길이 전해질 것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영웅이 아니었다. 그들은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고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은 진정한 가족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나아갈 것이었다. 흑룡 광산의 비극적인 그림자가 걷히고 진실의 빛이 마침내 세상에 드리웠다. 박태성 회장과 그의 아들 박진우를 비롯한 모든 악의 축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 섰고, 그들의 만행은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었다. 이 모든 정의의 실현 뒤에는 김민준의 각성, 이수진 형사의 불굴의 의지, 김선우 박사의 속죄, 그리고 무엇보다 늪지대 수호자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 늪지대는 더 이상 고통과 오염의 상징이 아닌 희망과 치유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김민준은 키메라 증후군의 치료를 넘어선 자신의 새로운 능력에 적응하며 평범한 삶과 특별한 사명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선우그룹의 젊은 CEO로서 잃어버린 시간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으로 사회에 기여했다. 민준은 자신의 이름을 딴 김민준 희귀 유전병 재단을 설립하여 키메라 증후군 환자들에게 무상치료와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김선우 박사와 함께 유전병 연구에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재단은 곧 국내외 유전병 연구의 선두주자가 되었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민준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타인을 위한 헌신으로 빛났다. 그는 할머니와 수진 누나, 그리고 그의 옆을 지키는 늪지대 수호자의 영혼과 함께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아냈다. 그의 어깨에 있던 붉은 반점은 이제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닌 그의 능력이자 그를 인도하는 별처럼 빛났다. 이수진 형사는 흑룡 광산 사건을 해결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하고 현명한 형사가 되었다. 그녀는 복수심을 넘어선 진정한 정의를 추구하며 약자들의 편에 서서 불의와 맞섰다. 그녀는 경찰 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섰고, 그녀의 용감한 행동은 많은 후배 형사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수진은 민준의 재단 이사로서 키메라 증후군 환자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늪지대 수호자를 기리는 늪지대 수호자 기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민준이라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고, 그녀의 삶은 따뜻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어린 시절 꿈속에 나타났던 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슬픔이 아닌 자랑스러운 미소로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김선우 박사는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고 인류를 위한 진정한 의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는 키메라 증후군 백신 개발의 주역으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그는 오직 환자들을 치료하고 연구에 매진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민준의 재단과 함께 유전병 치료 연구에 헌신했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그는 민준과 수진을 통해 진정한 희망을 보았고 그의 삶은 이제 평온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현우 기자는 흑룡 광산 사건에 대한 심층 보도로 퓰리처상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기자상을 수상했다. 그의 기사는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의 중요성과 언론의 역할을 일깨워 주었다. 이현우 기자는 자신의 명예를 이용하여 사회 정의를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고 그의 이름은 용감하고 양심적인 언론인의 상징이 되었다. 박재혁은 민준의 재단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키메라 증후군 치료법 개발에 힘썼다. 그는 자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바쳤다. 재혁은 이제 더 이상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용감하게 자신의 병과 맞서 싸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고 민준과 수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낡은 집은 더 이상 음산한 기운을 풍기지 않았다. 늪지대 수호자 기념공원 안에 작은 박물관으로 재탄생한 그곳에는 최 씨 일가와 최은하 그리고 수진의 부모님을 기리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그들의 사진과 유품들이 전시되었고 방문객들은 그들의 비극적인 삶과 흑룡 광산의 만행을 기억하며 추모했다. 민준의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평화로운 여생을 보냈다. 그녀는 손자와 손녀가 함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의 구전설화가 되어 흑룡 광산의 비극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켰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민준과 수진은 늪지대 수호자 기념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푸른 하늘 아래 맑은 연못에는 평화로운 백조들이 논일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준의 어깨에 있는 붉은 반점이 햇살 아래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누나, 이제 우리는 정말 행복해진 것 같아. 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수진은 민준의 손을 꽉 쥐었다. 응, 민준아,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들의 삶은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고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는 과정이었다. 끔찍한 비극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결국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과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과거에 어둠을 딛고 일어서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늪지대 수호자의 숭고한 희생은 그들에게 영원한 빛이 되어 주었다. 내 남매는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길이 전해질 기적 같은 가족의 재탄생에 대한 감동적인 서사로 기억될 것이다.